어린 새손의 책을 찢은 홍구경. 영조가 어린 손주인 이산과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 이산에게 물었답니다. 옛 역사책을 보면 왕이 아들을 해치거나 아들이 왕을 노리는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영조는 이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인 일이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하여 이산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였지요. 이산은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그런 이야기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이사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였어요. 그러자 영조가 갑자기 대기하고 있던 홍구경에게 외쳤답니다. 여봐라, 가서 새손이 읽던 책을 모두 가져오너라. 이산의 온몸이 순식간에 식은땀으로 젖었답니다. 거짓말을 들키는 날엔 할아버지께 크게 혼날 게 분명하였지요. 한편 영조의 명령을 받은 홍구경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그는 이산의 방에서 이산이 보던 책을 찾아 부자간에 해치는 내용이 있는 부분을 모두 찢었지요. 그런 후에 그 책들을 영조에게 갖다 주었어요. 영조는 이산의 말대로 책이 찢겨져 있음을 확인한 후에야 새손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이산은 홍구경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답니다. 현명한 양씨 부인 이야기. 양씨 부인은 어딘가 좀 남달랐어요. 양반집 며느리로 시집을 왔지만 집안 일꾼들에게도 존댓말을 썼고 급한 일은 자기가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처리하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집안 일꾼들은 양씨 부인을 존경하고 잘 따랐답니다. 어느 해에 양씨 부인이 집안 일꾼들을 모두 모아두고 말하였어요. 여기 소와 곡식을 넉넉히 마련해 놓았으니 이걸 갖고 산이 깊은 무주 구천동으로 가주세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어 곡간을 가득 채워주세요. 일꾼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양씨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답니다. 양씨 부인은 남편인 김천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어요. 우리가 가진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요. 우리 곡간은 이렇게 가득 찼지만 밖에는 배골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김천일은 아내의 고운 마음에 감동해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또한 양씨 부인은 곡식 농사 대신 대나무와 박을 심었지요. 대나무는 베어서 차곡차곡 쌓아두었고 잘 익은 박은 거두어서 까맣게 칠한 뒤 곡간에 보관하였어요. 누가 봐도 고개를 갸웃할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이 쳐들어와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양씨 부인은 침착하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였지요. 제가 무주 구천동에 살 곳과 먹을 것을 마련해 두었어요. 산이 깊은 곳이라 외놈들이 쳐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무사히 피신시킨 뒤에는 남편 김천일에게 말하였어요. 당신은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니 나라를 지켜야지요. 전쟁에 나가 함께 싸울 의병을 모으세요. 김천일이 의병을 모은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한때 김천일의 도움을 받아 배고픔을 면했던 사람들이 모두 김천일을 따르겠다고 나섰답니다. 김천일은 어마어마한 의병 부대를 이끌었어요.
양씨 부인은 가득 쌓아두었던 대나무와 까맣게 칠한 박을 의병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무기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대나무를 날카롭게 깎으면 창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까맣게 칠한 박은 반드시 옆구리에 차고 다니세요. 김천일이 이끄는 의병 부대는 그 힘이 엄청났어요. 병사들은 조선 땅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왜군을 상대로 대나무 창을 휘둘렀지요. 왜군들은 옆구리에 까만 바가지를 차고 다니는 의병들을 보고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답니다. 아니, 이 저 무거운 쇠바가지를 옆구리에 차고도 상과들을 날아다니다니. 조선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미래를 내다본 양씨 부인의 현명함 덕에 남편인 김천일이 이끄는 의병 부대는 가는 곳마다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답니다. 호련히 사라진 미모의 부인. 허허, 사내는 보잘것없는데 부인 하나는 기가 막힌단 말이야. 글쎄 말이야. 광금 녀석이 뭐 볼 거 있다고 그런 부인이 붙어있나 몰라. 녀석 부인복 하나는 타고난 모양이야. 오늘도 마을 사람들은 광금 부부가 지나가자 뒷말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광금은 말단지기의 관리로 나라의 녹을 받고는 있었지만 워낙에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럭저럭 살고 있는 약간은 부족한 사내였지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아내였어요. 권금의 아내는 천하의 미색인데다 마음도 고왔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였지요. 특히 지아비인 권금을 하늘처럼 떠받들었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부족한 권금이 어떻게 그런 아내를 얻었는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권금은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 듣기 좋았어요. 그래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괜히 할 일 없이 아내를 대동하고 마을을 돌아다니곤 하였지요. 권금의 집은 그의 아내의 얼굴을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비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권금은 자신과 대화를 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가이 맞이하였어요. 그날도 권금은 여느 날과 같이 사람들과 함께 더위를 잊기 위해 서늘한 대청마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어 왔답니다. 방 안에서 조용히 술을 놓고 있던 권금의 아내도 그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사람들에게 다가가더니 하필이면 권금의 목덜미를 덥석 무는 것이 아니겠어요. 권금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권금의 아내는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며 연신 사람 살려 하고 소리쳤지만 그곳에 있던 어느 누구도 호랑이의 위세에 눌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였지요. 권금을 입에 문 호랑이는 사람들에게서 물러나더니 자신이 왔던 곳으로 다시 뛰어가려 하였어요. 남편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던 권금의 아내는 무작정 호랑이에게 물려있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의 허리춤을 꽉 잡았답니다. 이놈의 호랑이야, 내 남편을 두고 가거라. 권금의 아내가 소리를 쳤지만 호랑이는 연약한 아낙네의 소리임을 아는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입에 물고 있는 권금을 더욱 세차게 끌어당겼어요. 그 바람에 권금과 함께 권금의 아내도 마당을 이리저리 대굴대굴 끌려다녔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권금의 아내는 결코 남편의 허리춤을 놓지 않았답니다. 호랑이는 권금 부부를 질질 땅에 끌면서 담벼락 밑까지 갔답니다. 권금의 아내는 호랑이에게 끌려가며 전신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권금의 아내는 담벼락 앞에 서 있는 대추나무를 있는 힘껏 한쪽 팔로 감고 다른 팔은 여전히 남편의 허리춤을 부여잡았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부인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답니다. 권금의 아내는 그런 상태로 호랑이와 한동안 승강이를 벌였어요. 아무리 힘센 호랑이지만 한꺼번에 두 사람을 물고는 담벼락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지요. 더욱이 권금의 아내가 대추나무를 붙잡고 버티는 통에 호랑이도 지쳐가는 듯 했답니다. 결국 한동안의 승강이 끝에 호랑이는 어흥하며 울부짖더니 입에 물었던 권금의 목덜미를 뱉고는 담벼락 너머로 한다름에 가버렸어요. 권금은 아내의 필사의 노력으로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신세는 면하였지요. 권금의 아내는 호랑이가 달아나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가까이 다가와 권금과 그 아내를 부축하였어요. 권금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답니다. 호랑이에게 물린 목에서는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권금의 아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을 밤새도록 간호하였어요. 그러나 호랑이에게 한번 물린 목덜미의 상처는 온전하지 못하였지요. 결국 권금은 새벽녘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권금의 아내는 너무도 슬피 통곡하였어요. 그 슬픔 속에서도 정성스럽게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돌보았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몇몇 사내가 홀로 된 권금의 아내에게 찍접대기 시작하였어요. 남편이 죽었으니 다음으로 누가 권금의 아내를 차지할 것인가가 마을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지요. 그리하여 많은 남자들이 수작을 부렸으나 권금의 아내는 태도를 한결같이 함은 물론 죽은 남편을 위해 소복을 입고 오로지 남편의 극락왕생을 위해 매일 불공을 드렸답니다. 그러던 중 권금의 아내는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어요. 있는 가산을 모두 정리하고 깊은 산중에 자리한 암자에 들어간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권금의 아내가 산으로 들어가자 그 정절을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미모를 안타까워하였답니다. 달아난 주방장 개. 옛날에 사자나라와 고릴라 나라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고릴라 나라 왕이 사자나라를 찾아왔어요. 사자나라 백성들은 한 길가에 늘어서서 고릴라 왕을 열렬히 환영하였지요. 사자나라 왕도 직접 마중을 나가 고릴라 나라 왕을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왕과 고릴라 왕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부둥켜 안았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서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못난이 고릴라 왕아, 너는 볼수록 못생겼구나. 촌뚜기 사자왕아, 너는 여전히 촌띠를 못 벗었구나. 사자왕은 고릴라 왕을 궁전으로 안내하며 말했답니다. 피로하고 시장하시지요. 궁전에서 푹 쉬시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최고급 요리를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허허, 말씀만으로도 고맙군요. 하지만 사자나라의 음식이 촌스러워 제 입에 맞을지. 고릴라 왕의 말에 사자왕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나 언짢은 기색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말하였지요. 하하, 고릴라 왕께서는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저는 고릴라 왕께서 못생긴 돼지를 닮아 무슨 음식이든 잘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자왕이야말로 농담을 잘하시는군요. 제 식성이 어떻게 돼지와 같겠습니까? 고릴라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였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를 부드득 갈고 있었지요. 촌뜨기 주제에 나를 놀려? 어디 두고 보자. 벼르고 있는 것은 사자왕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나라 음식이 촌스럽다고? 어디 두고 보자.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테니. 사자왕은 고릴라 왕을 궁전에 데려간 뒤 혼자 주방을 찾아갔어요. 임금님께서 주방까지 어인 행차이십니까? 주방장인 개가 놀란 얼굴로 사자왕을 맞이하였어요. 사자왕이 말하였지요. 고릴라 왕이 방금 궁전에 도착하였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평범한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고릴라 왕이 우리나라 음식을 우습게 알고 있으니 그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예, 임금님.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고릴라 왕께서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주방장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였어요. 그러자 사자왕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장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주방장답게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그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양념을 잘 쓰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은 양념이 좌우하거든요. 너는 어떤 양념을 넣는다는 것이냐? 사자왕이 묻자 주방장은 찬장에서 자그마한 유리병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임금님, 바로 이것입니다. 후추나무의 열매를 갈아서 만든 후춧가루입니다. 후춧가루? 이것을 치면 음식 맛이 기막히게 좋아진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어디 보자. 사자왕은 후춧가루병을 넘겨받아 뚜껑을 열었답니다. 그리고는 병째 입에 대고 후춧가루를 듬뿍 입안에 털어 넣었지요. 순간 사자왕은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사자왕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재채기를 하였지요. 어찌나 매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답니다. 물을 다오. 사자왕이 소리치자 주방장이 물 한 바가지를 떠왔어요. 또 물을 다오. 주방장은 다시 물 한 바가지를 떠왔답니다. 사자왕은 물을 5바가지나 마시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요. 아이고, 죽는 줄 알았다. 사자왕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주방장을 노려보았지요. 이렇게 매운 후추를 양념으로 쓰겠단 말이냐.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의 말만 믿고 후추를 넣은 음식을 고릴라 왕에게 대접했다가 크게 망신을 당할 뻔하였구나. 고얀 놈, 당장 후추를 갖다 버리거라. 예, 그건 안 됩니다. 후추를 넣지 않으면 음식을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듣기 싫다.
당장 갖다 버리라는데 웬 잔말이 많느냐? 사자왕은 주방장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주방장은 할 수 없이 후춧가루 병을 가지고 강가로 가서 강물에 쏟아버렸어요. 주방으로 돌아온 주방장은 오리요리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궁전에서 일하는 시녀들을 시켜 음식을 나르게 하였답니다. 사자왕과 고릴라 왕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하였어요. 고릴라 왕은 고기를 한 입 베어 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지요. 고기 맛이 왜 이래? 맛이 없잖아. 맛이 없다고요? 사자왕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 나라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후춧가루를 쓰지 않나 보군요. 예? 후춧가루요? 사자왕은 화들짝 놀라며 고릴라 왕을 쳐다보았어요. 고릴라 왕이 말을 이었지요. 후춧가루를 쳐야 음식이 제맛이 나지요. 왜 음식이 맛없나 했더니 후춧가루가 쏙 빠졌군요. 이래서 제가 사자나라 음식이 촌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릴라 왕의 말에 사자왕은 모욕감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지요. 하하, 모르시는 말씀. 우리라고 후춧가루를 양념으로 쓰지 않는 줄 아십니까? 후춧가루는 수백 년째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미료입니다. 저희 주방장이 멍청해서 후춧가루 넣는 것을 깜빡 잊었을 뿐입니다. 사자왕은 곁에서 시중을 드는 시녀에게 명령하였어요. 너는 주방에 가서 주방장을 불러오너라. 잠시 뒤 주방장이 불려왔지요. 사자왕은 주방장을 보자마자 버럭 고함을 질렀답니다. 내 이놈, 왜 음식에 후춧가루를 넣지 않았느냐? 예? 그건 임금님이 음식에 후춧가루를 넣지 말라고 하셔서. 거짓말 하지 말거라. 네 놈이 빠뜨렸지 않느냐? 너는 당장 후춧가루를 가져오너라. 예? 후춧가루는 갖다 버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닥치거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빨리 가서 후춧가루나 가져오지 웬 잔말이 많느냐? 주방장인 개는 궁전에서 나왔답니다. 강가를 찾아갔지만 후춧가루는 이미 강물과 함께 흘러가고 없었어요. 개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지요. 사자왕은 거짓말쟁이야. 내가 빈손으로 가면 나를 혼내겠지. 이런 왕 밑에서 사느니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살자. 개는 이렇게 결심하고 길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궁전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편 사자왕은 신하들을 불러 큰 소리로 꾸짖고 있었어요. 아직도 주방장을 못 찾았느냐? 후춧가루는 구해왔느냐? 그러나 신하들은 사자왕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했답니다. 주방장도 못 찾고 후춧가루도 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고릴라 왕이 일어서며 사자왕에게 말하였지요. 나는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겠소이다. 아니,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후춧가루는 틀림없이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나 고릴라 왕은 사자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지요. 사자왕은 고릴라 왕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였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망신을 당한 것은 주방장 때문이야. 이 녀석을 잡아들여 혼쭐을 내줘야지. 사자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개들을 전부 불러들여라. 사자왕의 명령에 따라 나라 안에 있는 개들이 전부 궁전 마당에 모였답니다. 사자왕은 개들에게 소리쳤어요.
주방장 개를 잡아오너라. 너희들은 냄새를 잘 맡고 주방장 개의 몸에서는 음식 냄새가 진동할 테니 찾기 쉬울 것이다. 사자왕의 명령을 받고 개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개들은 냄새를 맡으며 세상 곳곳을 헤매 다녔지요. 요즘도 개들은 서로 만나면 코를 대고 냄새를 맡지요. 그것은 달아난 주방장 개를 찾기 위해서랍니다. 도로 찾아온 동화사의 불상족자. 이조 선조 임금 시절의 어느 해던가 사명당 유정이 한 늙은 중을 데리고 경상도 팔공산 동화사에 찾아들었어요. 원래 사명당은 해인사 팔망대장경 한지를 인쇄하여 그 절 무열전이라는 법당에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일로 큰 비단폭에다 훌륭한 불상을 그리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늙은 중의 요구가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불상 그림은 90일 안에 그리겠소. 그러나 불전 안에 숨어서 그려야 하니 틈이란 틈은 모두 발라 막아서 아무도 엿보지 못하도록 해주오. 그리고 하루 한 번씩 밥을 들여미는 구멍을 만들되 이때도 역시 절대로 안을 들여다보지 말게 해야 돼요. 사명당은 이 요구를 쾌히 승낙하였어요. 그리고 중의 말대로 엄하게 단속하여 아무도 영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였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임진왜란이 일어나 사명당은 손수 승병을 이끌고 외적과 싸우러 가게 되었어요. 따라서 불당을 감시하는 일은 다른 중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절대로 그 불전안을 엿보지 않게 하오. 하고 사명당은 신신당부하였어요. 이 말을 다른 중도 어기지 못했는지 그 후도 늙은 중이 불상을 그리는 동안 아무 탈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꼭 89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내일이면 기한이 차는 날, 그만 큰 변개가 생기고 말았답니다. 어느 어리석은 중이 밥을 날라왔다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마 거의 다 되었을 게다. 하면서 불전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갑자기 늙은 중이 붓과 물감 그릇을 팽개치면서 벌떡 일어섰어요. 아깝구나. 10년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하더니 곧이어 잠겼던 문을 박차듯이 열고 나왔지요. 그런 후 또 한 번 큰 시름을 하다가 이번에는 어디론지 모습을 감추어 버렸어요. 당장에 큰 소란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모두들 불전 문을 열고 우르르 들어갔답니다. 보니까 이때 벌써 훌륭하게 그려진 불상은 한쪽 발목 아래가 덜 그려진 채 펼쳐져 있었어요. 그 후 이 불상의 발은 다른 화공에 의하여 채워 그려지고 그런대로 더없이 존귀한 불상 족자로서 동화사 불당에 걸어놓게 되었지요. 이후 얼마 안 되어 외적들은 동화사를 불사르고 하필이면 그 불상 족자를 저희 나라까지 가지고 달아났어요. 말하자면 나라의 귀중한 보배를 외적에게 도둑맞은 것이지요. 이 일을 난 사명당은 발을 구르며 원통이 여기며 언제든 내 손으로 반드시 찾아야 한다. 하고 단단히 결심하였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좋은 기회가 왔답니다. 임진왜란 다음의 정유재란에서 일본이 또다시 크게 패해 달아났을 때 일본에 문제사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때 사명당은 외적에게 사죄를 받음과 아울러 그들의 형편을 살필 겸
잃었던 보배도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그 임무를 맡았던 것이지요. 임금과 여러 대신도 사명당을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일본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어요. 여기서 사명당이 말한 나라의 보배 중의 하나는 바로 동학사의 불상족자였어요. 사명당은 승병대장의 늠름한 무장을 갖추고 머나먼 일본을 향하여 떠났답니다. 그리고 무사히 일본 땅을 밟게 되었지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사명당의 이름만 듣고도 달아났던 왜적들은 막상 사명당을 본국에서 맞이하자 또 한 번 그 위험에 눌렸답니다. 그 중에서 다만 용감한 장수 카토오 키요마사는 역시 대장다운 성품이었는지 사명당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카토오 키요마사는 오늘부터 조선 나라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며 복되게 삽시다. 하고 은근히 항복하기를 권하는 투로 말하였어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명당은 눈을 부릅뜨며 크게 꾸짖었어요. 임금의 명을 받들고 온 이웃나라 사신에게 항복을 권하다니 예의를 모르는 오랑캐들이로다. 더구나 나는 너희 죄를 다스리러 온 터인데 싸움에 진 나라에게 어찌 항복하겠느냐. 그토록 뻔뻔한 왜적들도 이 말에는 낯이 화끈할 만큼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다가 창피 끝에 노여움을 숨길 수 없었는지 카토 키요마사는 여봐라, 이놈을 당장 숯불로 태워 죽여라. 하고 발을 동동 굴렀지요. 마당 한가운데에 숯섬이 쌓이고 불이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힘센 장수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명당을 결박짓더니 숯불 가운데로 떠밀어 넣었어요. 그동안 사명당은 태연한 낯으로 몸을 맡기듯이 하다가 숯불 한 중간에서 눈을 감은 채 장승처럼 우뚝 섰답니다. 순간 맑게 개인 하늘에서 난데없는 빗줄기가 마침 그곳에만 퍼붓듯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삽시에 꺼져버린 숯더미 속에서 하하하 하는 사명당의 웃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요. 왜적들은 간이 으스러지도록 기겁을 했답니다. 카토오 키요마사부터가 사명당을 진짜 생불처럼 여기고 쭈르르 뜰로 내려왔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어서 올라가십시오. 우선 정중히 사과를 한 다음 다시 윗자리에 모시듯 앉히고 머리를 숙였답니다. 이후 카토 키요마사는 사명당에게 금으로 장식된 으리으리한 가마를 한 채 마련해주고 심지어 뒤를 보러 갈 때도 가마로 모셨답니다. 어느 날 카토 키요마사가 이런 말을 사명당에게 하였어요. 귀국에는 보배가 많다 하는데 대체 무엇인지 한번 들려주시오. 이 말을 들은 사명당은 카토 키요마사의 얼굴을 무섭게 흘겨보았어요. 옛부터 우리나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카토 키요마사, 즉 너의 머리가 누구나 얻고 싶어하는 보배다. 카토 키요마사는 낯이 새파랗게 질려서 펄쩍 뛰었답니다. 뭐라고? 너의 목을 바치는 사람에게 1,000냥의 황금과 1만호의 땅을 상주게 되었다는 말이다. 본래 성미가 급한 카토 키요마사는 벌떡 일어나며 어느새 큰 칼을 쑥 뽑아들었어요. 괘씸한 놈이로다. 그럼 내 목부터 이 자리에서 바쳐라. 그러나 사명당은 털끝 하나 끄떡 안 했답니다.
사명당의 호탕한 웃음으로 가토 기요마사는 또 무엇을 느꼈는지 번쩍 쳐들었던 칼을 던지고 땅에 엎드렸지요. 참으로 담복하였소. 대사 앞에서는 내가 한낱 용렬한 졸개만 같소. 이 말만은 거짓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사명당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가토 기요마사는 온갖 성의를 다 베풀어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사명당은 당시 일본의 정권을 잡았던 장군을 만났는데 그도 역시 사명당을 두려움에 가까운 존경심으로 대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당이 요구하는 일은 다 들어주었지요. 그리고 그는 공적인 일은 모두 대사의 뜻대로 되었으니 다음은 사사로운 일로 나에게 청할 것이 있으면 사양 말고 말하시오. 하고 진심으로 물었답니다. 사사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대들이 훔쳐온 불상 족자를 내어주오. 하고 사명당은 서슴지 않고 말하였어요. 이렇게 해서 도로 찾아온 불상 족자는 다시 동화사에 걸게 되었는데 그 후 수해, 한발, 질병 따위가 생겼을 때 불공을 들이면 영험이 있었다고 전해진답니다. 수나도와 처녀골. 남쪽 바닷가 마을 남대포에 수나라는 처녀가 살았답니다. 얼굴도 마음도 복사꽃만큼 예쁜 데다 맵시나 솜씨도 나무랄 데가 없었지요. 남대포에 참한 교수가 있다는 소문은 이웃 마을, 건너 마을 지나 사방으로 퍼졌답니다. 수나 집 앞에는 중매쟁이가 줄을 섰지요. 수나 부모님은 많고 많은 사윗감 중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총각을 사위로 삼기로 하였답니다. 수나를 험한 바다에서 떨어진 곳으로 시집 보내게 됐으니 축하하오. 이제 수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축하 인사말이 좀 수상하지요. 남대포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답니다. 틈틈이 밭농사도 지었는데 어떤 곡식이든 심기만 하면 무럭무럭 자랐지요.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이 고을의 한 가지 걱정은 바로 외적이었어요. 외적들이 노략질하러 육지로 가는 길목이 남대포였거든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로 외적의 노략질은 더욱 심해졌어요. 외적은 눈에 드는 것은 모조리 빼앗아 갔지요. 그런데 그뿐이면 다행이었어요. 여자들을 농락하니 딸 가진 부모들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귀중한 물건 숨기듯 딸도 땅을 파고 숨기고 싶었지요. 방 안에서 한 발도 나와서는 안 된다. 수나 아버지는 바다로 나갈 때마다 신신당부를 했고 수나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했답니다. 누이야, 혼이 나기 전에 나랑 갈대숲에 놀러 가자. 아버지가 아시면 큰일 나. 몰래 다녀오지 뭐. 새가 새끼를 깠던데 누이에게 보여주고 싶어. 도리가 자꾸 조르자 수나 마음이 흔들렸어요.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도리가 조르니 잠깐인데 어떠랴 싶었지요. 남대포 동쪽에 강이 있고 아래쪽으로 가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있었답니다. 그곳엔 갈대도 많았지만 새도 많았지요. 수나와 도리가 갈대 숲에 들어서자 기어가던 갈개들이 갈대 사이로 숨기 바빴어요. 거미는 햇볕에 반짝이는 집을 자랑하고 있었지요. 새 둥지엔 몸통이 검고 머리와 꼬리는 하얀 새가
제재거리고 있었어요. 도리가 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던 새였지요. 누이도 혼이 나면 예쁜 아기를 낳겠지. 도리의 말에 순아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는 누이 혼이 나는 거 싫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잖아. 혼이 나지 말까? 누이 보고 싶으면 여기로 올래. 누이도 내 생각 많이 해야 해. 순아와 도리는 오누이의 정을 나누었답니다. 싸. 갑자기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외적들이 탄 배가 갈대숲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놀란 도리와 순아는 갈대 사이에 몸을 숨겼답니다. 그런데 외적이 보고 말았지요. 예쁜 조선 처녀구만. 외적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큰일 났다. 누이, 뛰자. 도리는 순아의 손을 꼭 잡고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뛰었어요. 그 뒤로 외적이 따라왔지요. 바다에서 돌아오던 순아 아버지가 그걸 보았어요. 저놈들이 우리 순아를... 순아 아버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요. 몽둥이로 뒤통수를 갈기고 싶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벌벌 떨며 순아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안 되겠다. 잠시 집을 떠나야겠어. 밤이 이슥해지자 순아는 아버지를 따라 포구로 갔답니다. 포구에는 순아 아버지가 고기를 잡을 때 쓰는 작은 배가 있었지요. 순아 아버지는 노를 젓기 시작하였어요. 순아도 손으로 노를 저어 힘을 보태었지만 배는 삐걱거리는 요란한 소리만 낼 뿐 속도를 내지 못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순아 집 대문을 기웃거리던 외적이 훌쩍 담을 넘었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조심 순아의 방문 앞으로 갔답니다. 헤헤헤헤, 고 예쁜 처녀가 자고 있겠지. 외적이 방문 고리를 살짝 잡아당겼어요. 방에는 이불을 덮어쓴 채 누군가 자고 있었지요. 외적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휙 이불을 들쳤답니다. 아니, 아무도 없잖아. 이불 속에는 베개만 놓여 있었어요. 마치 사람이 자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고. 외적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순아를 찾았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삐걱삐걱 노젓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기다, 어서 잡아라. 외적들은 바다로 풍덩풍덩 뛰어들어 물개처럼 헤엄을 쳤어요. 얼마나 헤엄을 잘 치는지 배보다 빨랐지요. 순아 아버지는 벼락 밑에 배를 대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알겠지? 아버지의 말에 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물 캐러 벼랑 아래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벼랑은 아찔할 정도로 가팔랐지만 오르기만 하면 안전할 것 같았지요. 순아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벼랑 쪽으로 달렸어요. 외적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쫓아왔답니다. 외적들을 유인할 테니 너는 절벽 쪽으로 올라가거라. 다가오면 돌을 던져 맞거라. 아버지는요? 놈들을 따돌리고 가마. 어서 가거라. 절벽 앞에 순아를 남겨둔 순아 아버지는 반대편으로 뛰었어요. 순아 아버지는 나무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외적을 유인하였지요. 저기다! 외적이 아버지 쪽으로 가는 사이 순아는 절벽을 기어 올랐어요. 2발 올라가면 1발 미끄러지고 2발 올라가면 또 1발 미끄러졌지만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갔지요.
외적을 따돌린 수나 아버지도 절벽을 타고 올라왔어요. 수나와 아버지는 절벽 위에서 무서운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답니다. 저기 위에 있었군. 밤새 수나와 아버지를 찾아다닌 외적들이 희죽희죽 웃으며 절벽을 타고 올라왔어요. 거기 있으면 못 잡을 줄 알고? 외적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오는 걸 보자 아버지가 말하였지요. 수나야, 돌을 굴리자. 수나와 아버지는 외적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그러나 돌은 연거푸 빗나갔고 외적들은 절벽으로 올라왔답니다. 잡히면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외적이 수나 앞으로 다가오자 얼른 아버지가 막아섰답니다. 외적이 긴 칼을 빼들었어요. 아버지! 수나가 외적에게 달려들어 손가락을 물었지요. 이런 못된 계집이. 외적이 수나 뺨을 때리려는 순간 수나 아버지가 외적을 확 끌어안더니 절벽으로 뛰어내렸어요. 나만 죽을 수는 없지. 떨어지던 외적이 수나를 향해 칼을 던졌답니다. 칼은 수나 가슴에 정통으로 꽂히고 말았지요. 몇 날이 지나 받아놓은 혼인날이 되었답니다. 수나와 혼인하기로 한 총각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수나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올려주었대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수나가 떨어진 절벽에 가면 아 하는 비명 소리가 들린대요. 수나가 살던 갈대섬은 수나도라 부르고 수나가 죽은 골짜기는 처녀골이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부산 강서구에 가면 수나도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한꺼번에 죽은 세 아들. 어떤 마을에 주막을 하면서 부자가 된 부부가 있었답니다. 더군다나 세 아들은 모두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부부는 더 바랄 것이 없었지요. 부부는 잔치상을 차려놓고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세 아들은 말을 타고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얘들아, 장하구나. 정말 장해. 마루에 앉아있던 부부가 아들을 보며 일어섰어요. 이때 말을 타고 있던 세 아들이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한꺼번에 죽고 말았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었지요. 잔치집이던 집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었어요. 느닷없이 세 아들을 잃은 부부는 너무나 억울했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우리 원님이라도 찾아가 봐요. 부부는 고을 원님을 찾아갔지요. 원님, 저희들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제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부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엉엉 울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느냐? 원님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원님, 과거에 급제한 아들 셋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꺼번에 죽었지 뭡니까? 분명히 못된 귀신이 잡아간 게 분명합니다. 부부의 얘기를 듣고 있던 원님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들 셋을 한꺼번에 잃다니 정말 안 되었구나. 그러나 나는 이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염라대왕이나 귀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부가 돌아간 후 원님은 마음이 편치 못했답니다. 정말 귀신이라도 불러서 물어봐야겠는데. 고민하던 원님은 이방을 불렀답니다.
너는 가서 7번 쌀을 일고 7번 쌀을 씻어 그 쌀로 밥을 지어 밥상 셋을 방중 옆 다리에 차려 놓아라. 원님은 다시 종이에 글을 써서 겁이 없는 군졸에게 주었답니다. 너는 이 글을 오늘 밤 자정에 방중 옆 다리에 가서 밥상을 받고 있는 늙은이들에게 보여라. 그날 밤 이방은 밥을 지어 방중 옆에 가져다 놓았어요. 잠시 후 늙은이 셋이 밥상에 앉아 있었지요. 군졸은 원님이 시키는 대로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이 고을에 와서 대접도 잘 받고 했으니 원님을 만나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군 그래. 새 늙은이는 일어나 군졸을 따라갔지요. 그래, 무슨 일로 우리를 불렀소? 염라대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찌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십니까? 원님은 다짜고짜 불평을 하였지요. 하하, 원님,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해치는 줄 아시오. 아니 그렇다면 어찌하여 주막집 부부의 세 아들을 한꺼번에 데려가십니까? 원님의 얘기를 듣던 염라대왕은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여보게, 주막집 부부의 세 아들은 원수를 갚으려고 태어난 유기장수들이라네. 염라대왕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원님의 표정도 굳어졌지요. 20년 전 유기장수 셋이 주막집에 들린 적이 있네. 그때 부부가 유기장수 셋을 죽이고 돈을 빼앗은 다음 시체를 마구간에 묻었다네. 원님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염라대왕이 돌아간 후 원님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이를 어쩐다. 이제 와서 벌을 내릴 수도 없고 이미 아들 셋을 잃었으니 그보다 더한 벌은 없을 터인데. 원님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답니다. 심술쟁이 아이의 최후. 소문난 심술쟁이 아이가 있었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우물에 똥을 집어넣기도 하고 새싹이 돋아나는 남의 집 밭에 들어가 밟아버리기도 하고 감나무에 열린 감을 익기도 전에 모조리 장대로 따버리기도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심술쟁이 아이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역시 재미나. 이제 뭘 할까? 어느 날 심술쟁이 아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았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바가지에 물을 퍼다 아이들에게 확 부어버렸지요. 꼭 물에 빠진 생쥐들 같구나. 심술쟁이 아이는 배꼽을 잡으며 웃어대었어요. 아이들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않고 사라져버렸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어요. 심술쟁이 아이가 우물에 똥을 퍼 넣으려고 할 때였지요. 순간 발을 헛디딘 심술쟁이 아이는 미끄러지면서 우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여봐라, 너는 인간 세계에서 죄를 지었느냐 착한 일을 하였느냐? 대왕마마, 저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착한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마을 우물 청소도 도맡아 하고 남의 집 밭에 풀도 뽑아주고 어린 아이들과 놀아주고. 심술쟁이 아이는 시치미를 떼며 거짓말을 하였지요. 그렇단 말이지. 만약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큰 벌을 내리겠다. 그럼요. 제가 어찌 대왕마마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심술쟁이 아이는 자신 있게 말하였어요. 알겠다. 내가 당장 알아보마.
얘들아, 어서 가서 거울을 가져오도록 하거라. 저승 신하들은 커다란 거울을 가져와 심술쟁이 아이를 비춰보았지요. 잠시 후 거울에는 심술쟁이 아이의 모습이 비춰졌답니다. 인간 세계에서 저지른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났지요. 거울을 보던 염라대왕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였어요.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내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하다니. 이 아이를 당장 지옥에 떨어뜨리거라. 염라대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심술쟁이 아이를 지옥으로 떨어뜨렸어요. 대왕마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심술쟁이 아이는 그제야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지옥으로 떨어진 심술쟁이 아이는 인간 세계에서 저지른 죄만큼 벌을 받아야 했답니다. 뜨거운 기름 가마솥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품을 헤치고 목욕을 해야 하고 맨발로 따가운 가시밭을 걸어야 했지요. 심술쟁이 아이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대왕마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참다 못한 심술쟁이 아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여봐라, 이제야 네 잘못을 알겠느냐? 염라대왕은 심술쟁이 아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대왕마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좋다. 네가 정말 잘못을 뉘우쳤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대왕마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였지요. 염라대왕은 선녀를 지옥으로 내려보냈어요. 선녀를 본 심술쟁이 아이는 지은 죄가 많아서 선녀의 옷자락도 잡을 수가 없었지요. 자, 이걸 받거라. 이것을 꼭 잡고 올라오면 너는 하늘로 올라가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선녀는 파 한 뿌리를 심술쟁이 아이에게 주었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얼른 팥뿌리를 붙잡았지요. 바로 그때 지옥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심술쟁이 아이의 몸에 매달렸어요. 사람들의 무게 때문에 심술쟁이 아이는 도저히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지요. 더군다나 팥뿌리는 조금씩 끊어지고 있었답니다. 이를 어쩐담? 이 사람들 때문에 팥뿌리가 모두 끊어지겠는걸? 마음이 급해진 심술쟁이 아이는 땀을 뻘뻘 흘렸지요. 어서 놓지 못해. 심술쟁이 아이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얘야, 제발 우리를 데려가다오. 사람들은 울먹이며 심술쟁이 아이에게 매달렸어요. 이러다가 마지막 기회까지 사라지겠소. 심술쟁이 아이는 덜컥 겁이 났지요. 그래,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하늘로 올라가야 해. 심술쟁이 아이는 이를 앙물었지요. 그리고는 발버둥을 치며 사람들을 떨어뜨렸어요. 심술쟁이 아이한테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떨어져 나갔답니다. 팥뿌리는 심술쟁이 아이가 발버둥 칠 때마다 끊어져서 이제 몇 가닥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매달려 있었지요.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게 온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심술쟁이 아이는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사람도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가느다랗게 남아있던 팥뿌리가 뚝 끊어졌지요. 심술쟁이 아이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염라대왕은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허허, 아깝구나.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는데도 끝내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다니.
자신의 몸에 매달린 사람들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내가 팥뿌리를 끊어지지 않게 했을 텐데. 염라대왕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였답니다.